그 AI 요쪽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교육 쪽에서 항상 뒤처져 있어서 따라가기가 좀 이렇게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AI 시대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경영 분야면 경영 분야의 교육이 어떻게 맞춰져야 될까. 그래서 학생들을 미래 AI 시대에 어떻게 준비시켜서 내보내야 될까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 교수님 잠깐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대대학교 경영학과 김승욱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이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요. MIS라고 해서 이제 MI 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고 이제 주로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연구 논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게 이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AI로 방향성을 가져가는 가운데 이제 희생 있게 우리 벤처혁신학교에서도 AI를 가져서 이제 중소벤처 기업들이 어떻게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혁신 전략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현장의 목소리를 또 자주 듣지 못하는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 학술대회에 와서 이제 직접 이제 기조 강연부터 주제 강연, 그다음에 혁신, 벤처 혁신 발표까지 듣다 보니까 진짜 더 열심히 AI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AI라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생각해봤는데 저도 이제 문과 출신으로서 AI는 기존의 언어 장벽과 기술 장벽, 그다음에 코딩 장벽을 허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경영학과 출신으로서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MIS 강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많이 나오고 있는 커서 AI나 넷플릭스, 그다음에 윈드서프 같은 AI 코딩 해주는 걸 툴을 가지고 학부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너무나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쪽을 더 많이 활용해 보려고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서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 이런 AI 발전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일자리가 어떻게 또 줄어들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제 많은 불안감 갖고 있는 것에서 항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AI 통해서 일자리가 없어지 이런 식으로만 불안감만 갖지 말고 선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우리 사회가 AI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경제적인 지원이 어떤 것도 있는지도 미리 고민해볼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저기서 AI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은 분명히 AI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비즈니스 규칙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기존 것은 우리가 잘 쓰고 있던 기술들도 한순간에 몇 년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쓰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교육 방식도 점점점 이제 더 혁신적으로 AI를 위해서 발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가장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AI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이제 보면 앞으로는 AI가 1인 유니콘 시대를 만들겠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 유니콘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 가치가 아시다시피 이제 한 그렇죠? 1조 원에 달하는 이제 유니콘 시대가 곧 다가올 건데 그래서 이 유니콘 시대가 수백 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인 나 혼자가 AI를 기반으로서 벤처 창업을 일으켜서 유니콘 기업 같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아주 거대한 희망을 우리한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인 유니콘 시대라는 것이 좀 극단적으로 내가 혼자 기업을 만들어서 과연 10억 달러 가치를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패션도 갖고 보는데 물론 10명 이상의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픈 AI는 윈드소프라는 커서 윈드소프라는 이제 AI 코딩하는 회사를 최근에 또 인수했고요. 메타도 이제 최근에 AI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윅스라고 이제 그 홈페이지를 간단히 만들면서도 베이스 4사라는 회사를 1억 달러에 인수하고 있고요. 메타나 메타 같은 경우도 AI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픈 AI 연구원들에게 너희가 우리 회사에 오면은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1억 달러를 주겠다. 단 너희들은 이제 AI 오픈 AI에서 일했던 사람 경험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라.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1인 기업 사람을 이제 리크루팅 못하면 아예 그 회사를 사버리는 그런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런 전쟁의 시대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 강의부터 벤처 혁신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어떤 회사는 이제 렉을 가지고도 이제 LLM의 단점을 가지고 또 이제 보완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포지투마로 그다음에 타이커 컴퍼니도 상당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AI 원천 기술 가지고 우리나라만의 또 새로운 어떤 AI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하나의 제안이지만 한 명이 사온 유니콘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회사를 만들라고 나 혼자 또는 이제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많게는 또 10명이 모여서 유니콘이라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 저는 그런 시대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누구나가 AI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갖고 누구나가 부를 또 이렇게 갖추게 되고 누구나가 또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도전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벤처혁신학회가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서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미래를 또 대응하는 준비하는 학술이 된 것 같습니다.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술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안다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기술들의 혁신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이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공학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은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저희 이제 경제나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 이외에 굉장히 더 커다란 그 퍼스펙티브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된 많은 논문들 그리고 거기서 보면 무형자산의 일종인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혁신을 촉진하는가 이런 경영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는 건 그런 것인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초서부터 갑자기 챗GP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쓸모 있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작년만 해도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쓰기엔 조금 부족했었는데 올해 초서부터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라이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챗GPT가 그것을 다 수행하는 바람에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몇몇 소프트웨어들, 특히 이제 여기 많은 논문들이 통계학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많이 사용했지만 전에는 그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교육의 일부로서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학생들에게 그냥 숙제로 내면 더 빠르게 배워서 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됐고요. 교수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 더 이상 교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특히 경제 경영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보게 되는 것인데 뭐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MIT의 이제 공대 교수님들이 좀 최근에 비판적으로 AI 혁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말씀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담아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AI 챗GPT 같은 게 와서 최근에 지브리풍으로 뭐 만화를 그리고 캐리커처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그 유행을 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미래가 되면 로봇이 전부 우리를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대체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문학 작품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AI가 대체해버리고 사람은 아직도 그 방바닥을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 꽤 많은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운전을 직접 해야 한다든지 그런 그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많은 공학 교수님들도 생각하는 AI 진행 방향이 맞는가?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이제 뭐 경제 경영 쪽에서 글짓기라든지 매우 인문학적인 것에 있어서 생산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테크 면에서 우리가 이 방향이 맞고 있는가? 그래서 아직 뭐 테슬라를 위주로 한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 AI를 어떻게 그 실질적인 생활에 도입하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곳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그리고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그쪽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조금 더 벗어난 얘기이기도 한데요. 현재 아까 그 서다론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비교 우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비관적인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뭐 의대 중심의 안정적인 고수익의 직업들을 다 선호하고 있고 학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육성하고 있고 또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렌트죠. 자기가 노동을 해서 생산성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닌 그런 것을 숭상하는 풍조들 그런 사회에서 계속해서 AI가 혁신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그것을 근데 교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 개인의 교원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 전체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좀 더 벗어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개인정보보호법도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 프라이버시를 EU 스타일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서 보통 금융사에서 하는 금융정보 수준의 그런 그 프라이버시를 통제하는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EU 스타일로 계속 가는 게 더 맞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처럼 프라이버시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시험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허용할 것인가 이런 법적 논의들 이 모든 게 좀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니, 저는 질문 주실 줄 알고 했는데 미리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들었는데 그 교수님 두 분이 교육 쪽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포스코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스코에서 보면은 AI 경진대회를 한 2018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요. 내년 3월이면은 알파고 쇼크 한 10주년 됐는데 또 알파고 쇼크 나고 나서부터 포스코에서 이런 AI 경진대회를 계속 하는데 그 언제나 한번 보면은 인류대 출신이 아니라 그 우승자가 포철공고 나온 친구였어요. 포철공고 나온 친구가 AI를 전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가지고 발표를 해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대학은 안 갔지만은 코세라를 통하면은 미국 인류대학 교수들 다 AI 강의 엄청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에 300불만 내면은 뭐 우리나라 인류대 교수들 못지않은 그런 좋은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AI도 교육 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육 방법이나 그런 교육 생태계나 우리 대학들도 좀 많이 거기에 맞춰서 이 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말씀 그냥 거들었고요. AI가 각 분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저희 신문사도 보면 최근에는 어떤 걸 서비스라고 했냐면요. 그 1면부터 이제 요즘은 면이 좀 줄어서 32면까지가 보통 나오는데 별지 안 낼 때는 그 중에 주요 기사들을 AI에다가 이게 집어넣으면은 AI 남녀 아나운서끼리 서로 토론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침 라디오에서 그 아나운서하고 그 패널이 토론하듯이 그 주제 예를 들면 이란 그 이스라엘 전쟁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거나 자기가 풀어줘요. 5분이다, 10분이다, 20분이다 우리가 몇 가지 입력을 하면 근데 그걸 불과 학습하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이게 우리 여기 아나운서분도 계신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건지 아나운서가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또 그런 서비스까지도 지금 언론사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이제 그걸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게 또 수익 사업이 돼요. 지금 굉장히.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청년이다, 대학생이다, 뭐 맞춤형으로 그 친구들에게 맞는 걸 큐레이션 해가지고 이메일로 서비스 한다거나 뭐 주요 기사를 갖다가 AI가 압축해갖고 설명을 한다거나 이거는 뭐 이미 뭐 초보적 수준이고 이제는 뭐 기사를 자기가 즉석에서 학습해서 사람처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정도까지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교육하고 언론 쪽 제가 너무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내년 3월이면 이제 알파고 충격 10주년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뭐 했나?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중국에 비해서 크게 AI가 뒤진다는 이런 생각은 안 했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근데 지금은 아마 다들 느끼실 텐데 거의 뭐 미국이 당연히 압도적 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 G2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3위 그룹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뒤처진 3위 그룹이잖아요. 물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 AI 뭐 인프라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런 혁신 생태계도 그렇고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고 그 AI를 아까 드론도 발표하셨지만은 AI를 직접 적용해서 그 자율주행차 분야 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목도했는데 AI 드론 쪽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등등등 그다음에 의료 분야, 교육 분야, 방산 분야 뭐 등등등 이렇게 적용을 우리가 흔히 AX라고 하잖아요. AI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그 분야에 있어서도 너무나 뒤처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은 뭐 웨이모가 로보택시 앱으로 부르면 바로 오잖아요. 근데 미국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하는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거의 10여 개 가까이 될 거예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주요 도시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물론 뭐 자율주행 쪽에서 일부 회사가 벤처기업이 하고는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죠. 거기에 그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거 있어서 자율주행 쪽은 또 그렇지. 드론 쪽도 뭐 우리가 아까 뭐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뭐 우리가 뭐 게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드론 쪽도 그렇고. 근데 지금 또 스마트 팩토리 요즘은 뭐 다크 팩토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 하나도 없이 어둠 속에서 로봇을 비롯해서 그런 여러 가지 AI 가지고 모든 뭐 물건을 제조하고 뭐 배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현대차가 뭐 미국의 메타 플랜트에서 그걸 지금 일부 분야별로 뭐 도색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도색 도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조립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부는 좀 쓰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뒤쳐져 있고 일단 그런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 정부가 AI G3로 가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AI 전문가들을 청와대 AI 정책 수석하고 과기부 장관, 뭐 그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뭐 등등 발탁을 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I G3를 가면서 AX는 넘버1으로 가자 이걸 갖다가 목표로 좀 내걸고 여기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5년간 100조 투자 말씀하셨잖아요. 정부가 35조, 그다음에 나머지 65조는 민간 기업, 그다음에 펀딩 이걸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좀 과감히 더 35조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GPU, MPU 뭐 이런 거 사는 거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그 인력들 다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학원생들, 포닥들, 그다음에 인류 연구자들은 한국에 오질 않잖아요. 그런 인력 문제, 그다음에 그런 여러 법, 제도, 혁신 생태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 기업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AI 기업이라면 네이버, 뭐 LG, 뭐 등등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카카오도 있고 뭐 삼성도 일부 포함시킬 수 있겠고요. 근데 네이버가 지난 10년간 AI 투자한 게 고작 2조밖에 안 돼요. 매년 해봤자 2천억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지만은 대략 알고 있는 건 네이버가 아마 현금 유보한 것만 해도 4, 5조, 5, 6조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AI가 모든 것의 판도를 바꾸고 죽자 살자의 사활을 거는 핵심 요소인데 거기에서 고작 그런 국내 AI 기업의 대표 주자가 10년간 2조밖에 안 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기업들도 그냥 정부에다가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네이버도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 네이버 있는 분이 계신 분이 있으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사실 네이버도 그런 생태계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뭔가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같이 투자도 게을리하고 자기가 액션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게을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대학들은 이제 뭐 인력이 없다, 뭐 돈이 없다, 전기가 없다 이런 얘기만 하지 본인들이 뭘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연구가 이제 따가지고 적절히 인건비 배분하고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사실 우리 대학들이. 참 그래서 결국은 일단 방향은 AI G3 했으니까 여기 AX 넘버 1으로 가고 각 분야별로 하여튼 우리 소버린 얘기하지만 우리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하이퍼클로바 좀 미진하긴 하지만 뭐 엑사원도 있고 우리 또 솔트룩스 구버 같은 것도 있고 다 모델들이 나름대로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 AI도 많이 지금 내놓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그러면 각 분야 제조, 뭐 유통 서비스, 뭐 의료, 뭐 국방, 교육 등등등 우리 언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응용 개발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우리 문화가 또 융합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전폭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AI G3 그다음에 AX는 넘버 1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AI에 뒤떨어졌다 얘기를 하는데 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이 수요가 먼저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AI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지 기업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AI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수요 측면에서는 AI에 대한 요구가 왜 그렇게 약한지 다른 나라보다 아니면 요 AI 산업 자체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도 AI가 뭐에다 쓰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대로 기업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도 모른다. 뭘 원하는지 기업이 먼저 만들어서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AI에 대한 그 수요가 그렇게 약한 겁니까? 수요만 약하면 정치인들도 당연히 돈 쓰죠. 왜냐하면은 다 국민들한테 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이라든가 요 시장 쪽에서 수요만 강하면 정부도 그 목소리 거기 들어서 거기에 아마 틀림없이 부응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그 수요가 약하고 목소리가 약한지. 예. 제가 짧게 지금 수요는 굉장히 이제 본격화 하고 있잖아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HBM 팀을 2010년대 후반 불과 뭐 한 6, 7년 전 해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같은 기업조차도 이렇게 근시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하이닉스하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재작년, AI 수요를 못 본 거죠. 재작년에 적자 보고 작년에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런 얘기 나라가 3년 동안에 세수 결손 거의 100조 가까이 나오고 뭐 이런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돼버리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한 10년간 HBM 개발에 한 3조 투자했어요. SK 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삼성조차도 하이닉스와는 달리 하루 이렇게 AI 수요가 엄청 생길 거다. 네. HBM, 엔비디아 터질 거다. 이걸 못 보고 물이 100도 돼야 끓는데 한 90도 되니까 다 팀 해체하니까 다 실리콘밸리 가고 하이닉스 가고 어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고 네. 다 해체됐다가 부랴부랴 하이닉스가 돈 보니까 팀 재건했지만 지금 엔비디아 납품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번 유출을 해보면 이게 약간 AI 수요가 왜 이렇게 약했냐 그러는데 거기에 수요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제 불과 몇 년 안 됐고 예. 이제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우리가 흔히 맨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는 신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예. 맨날 제목에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 이재명 정부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3년 뒤에 총선인데 2, 3년 뒤 가면은 이제는 이 집중 AI 버스트 예. 집중하는 게 많이 흐트러지고 레임덕 가고 또 만약에 이제 국회가 또 야당으로 다수당이 바뀌면 정권이 식물 정권이 되는 거잖아요. 예. 불과 제가 볼 때 시간이 한 1년, 2년밖에 없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느 분야든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아요. 아까 유석관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예. 유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까 발표에서 그런 말씀 하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유전체 분석 회사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5,500만 국민들 유전체 있잖아요. 유전체 이 정보를 데이터를 예를 들면 한국보건연구원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아바타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얘가 이제 내 모든 의료 데이터, 건강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얘가 이제 얘를 잘 활용을 하면은 언제 내가 무슨 질병에 지금 취약하고 언제쯤 뭐가 발병이 돼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뭐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여기 동숭로 서울대병원하고도 의료 데이터 교환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강북 삼성병원하고 일원동 삼성병원 자기들 거기서도 교환 안 해요. 예. 가서 CD 구워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전부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서 뭐 자꾸 교환하면 자기네 그 장사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발표나면 다 CT 찍으라고 그러고 예. PET 찍으라고 그러고 MRI 찍으라고 그러고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AI 어떤 뭐 R&D나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어떠니 그런 사회적 저항. 그렇죠. 예. 그런 것들 하면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합의도 좀 잘 끌어내면서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보전도 해줘가면서 예. 잘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좀 사회적 저항 리더십, 말씀하신 네. 그런 거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AI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 예. 네. 김석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인재 양성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이공계에서 공부 잘하면 이제 의대 가고 문과에서 또 이제 공부 잘하면 로스쿨 가고 하는 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트렌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이공계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보다 뭐 변호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이공계 중심 과학자, 뭐 AI를 연구하고 AI를 또 기술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하면 그만큼 고생한 만큼 그만큼 리턴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내가 공부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그만큼 내가 의사보다도 변호사보다 더 많은 이제 사회적인 지위와 수익이 많이 보장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조금 여태까지는 좀 이렇게 문과, 이과에 어떤 장벽이 있고 또 뭔가 도전해보려고 하면 도전할 만한 영역이 항상 막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점 이렇게 앞으로 또 AI 수석이 또 얘기한 것처럼 이공계 지금 좀 있으면 그 뭔가 이렇게 발전 계획을 많이 또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더 막혀있는 담이 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기술자들한테 뭐 이렇게 좀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더 많이 보상해주고 또 이렇게 또 리스펙트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트렌드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 좀 사고 있겠습니다. 네, 그 이공계 쪽으로 인재가 많이 가야지. 제가 이제 발표자 강연자 거기 들으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AI 트랜스포메이션 그 용어를 쓰셨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전에 2018년쯤에 이제 부산에서 학회가 있었어요.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산에서 성공한 중견 그 전자업체를 모셔다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들었는데 그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해서 나온 실적이 뭐냐 그 10년 전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매출액하고 2018년도에 매출액이 3배가 올랐는데 그 회사의 종업원 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당시나 동일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더 고용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IT 인력만 뽑는다고 그랬어요. IT 인력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블루컬러 쪽에서 이제 그만한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그 강연자하고 그 대표님, 기업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아니고 이제 AI 대전환 시대에는 이 블루컬러 쪽 그쪽뿐만이 아니라 그쪽보다도 오히려 이제 화이트 컬러 사무직 쪽이 이제 임팩트가 이렇게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저도 이제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면 대학 졸업생 문과 출신의 대학 졸업생 학생들은 어떻게 이제 시장에 팔아야 될까 해가지고 참 저희도 이제 저희들 간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이제 하는 게 국가에서 빨리 대학생 조정을 해서 이공계 비율하고 문과 쪽 비율을 빨리 역전을 시켜야 된다. 우리나라 대학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입학생이 문과 쪽 입학생이 더 많거든요. 이공계 입학생보다. 그래서 이 대학 정부에서 이거 시급히 그걸 역전시키는 게 가장 지금 이제 시급한 과제다.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대치동 부모들 저기 하면은 그 문과 쪽으로 안 보내고 공부를 못해도 다 이과 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문과 쪽으로 가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수요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치동 아줌마들이 더 시류를 빨리 읽는구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요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제가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로운 기술 이게 들어올 때는 판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수요가 있어야 되냐가 아니라 그건 기존의 틀에서 봤을 때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걸 찾아가는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틀을 만드는 작업을 이 정부 차원에서 일단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나 인프라를. 근데 그 인프라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돈에 대한 투입이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돈에 대한 투입이 되고 난 다음에 경제적 동기가 있으면 옛날 테헤란로 2002년도에
미쳐 돌아가듯이 간이친 데 놓고 밤새고 하던 그런 게 와야 판이 만들어지고 인프라가 깔린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먼저 수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하고 그 중에서 이제 여론이 아직 컨센서스가 안 만들어지니까 뭐 줄여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100조도 저는 적다고 봐요. 스타게이트 같은 700조로 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판을 만들 줄 아는 게 그게 재정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돈 된다고 생각하면 다들 전체가 전 국민이 뛰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AI 에이전트도 각 개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재정 투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된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상당히 초과돼서 오늘 지금 패널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